한국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 가고 있다. 뭐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는 한국 경제가 이대로는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없는 장기 침체에 빠졌고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끝도 없이 해왔습니다. 이제 수치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내내 2015년에 3%대 성장을 할 거라고 큰 소리를 쳐온 경제 당국자들의 입장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니 뭐라고 온갖 블랙 프라이데이니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일 먹을 걸 오늘로 당겨서 잡아먹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작년에 하반기, 그러니까 제4분기, 그러니까 한참 블랙 프라이데이 하고 코리아 그랜드 세일 할 때 경제 성장률이 0.6%랍니다. 10월, 11월, 12월 한참 그거 할 때의 성장률이 0.6%, 1년 통틀어서 2.6%라고 합니다. 자, 그런 거를 가지고요, 경제가 마치 살아나는데 국민들을 눈속임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호박에 파랗게 칠하고 까만 줄 그어서 수박이라고 우기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 한국의 국채금리가 1%대로 떨어졌다. 일본처럼 급락을 했다는 겁니다. 시중에 820조가 풀려있는데 이 돈이 돌지를 않고 가만히 서 있다.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경제학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소비하고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90년대 초반에 일본이 겪었던 유동성의 함정에 그대로 빠져 있다. 그때 일본은 이랬습니다. 부동산에 일본 정부가요, 엔화를 갑자기 강세로 갖고 가면서 수출이 잘 안 되고, 잘 나가던 일본의 수출이 좀 멈추어졌습니다. 일본 엔화가 워낙 세지니까 수출 경쟁력을 상실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동안에 한 20, 30년 쌓아둔 어마어마한 돈들을 국내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풀었습니다. 근데 기업들이나 개인들은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재끼기 시작했죠.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동경만 팔면 미국을 다 산다. 일본의 황궁 근처만 파면 뉴욕을 산다 하고 떠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부동산이 이제 어느 순간에 올라가서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처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의 반토막식을 나면서 70년대 부동산 가격 수준으로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고 백화점이고 전부 엄청나게 망해 들어갔습니다. 골프장이 지금도 수십억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은행에 부채를 너무 많이 졌습니다. 기업과 개인이. 그러니까 일본이 부채 축소의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즉 빚을 줄이기 위해서 버는 대로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풀어서 시중으로 내보내려고 은행을 통해서 풀어도 누구도 그 돈을 갖다가 빌려가서 이 투자나 소비를 위해서 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거대한 유동성의 함정에 돈을 아무리 풀어도 그 돈이 쌓여 있습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돈은 계속 움직이면서 한마디로 혈관을 도는 피처럼 움직여야 돈이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죠. 그때 일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된통 한번 띄었다. 야, 우리가 끝까지 잘 갈 줄 알았던 부동산이 저렇게 무너져 버리면서 돈 잘못 빌렸다가는 그건 완전히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는 대로 빚을 갚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채 축소의 사회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돈도 빚 갚는데 쓰는데 빌려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90년대 초에 일본은 제로 금리에 1000조엔을 풀어도 소비와 투자가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고 금융개혁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은 7년을 끌다가 실패했고 저성장이 고착되면서 잃어버린 20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도 부동자금, 즉 어디도 갈 데 없이 돌고 있는 이 떠도는 자금이 5년 새 45%가 늘었는데 소비 투자는 절반으로 급감을 했고, 지금 한번 보세요. 금융개혁이 뭐가 금융개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개혁, 지금 노동개혁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2.6%였다는 겁니다. 올해는 더 떨어질 겁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2%대 초반 끊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성장이 굳어지다 보니까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 국채가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아닙니까? 이것이 이자율이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국채보다 한국 이 국채 금리가 더 낮다는 겁니다. 즉 그것은 해외에서 바라볼 때 한국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경제 이 주체로 본다 하면 이 나라의 경기가 악화될 거라는 베팅이 많아서 한국의 국채가 인기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요, 정말로 국민들 앞에 좀 솔직하게 비상선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 문제가 내년에 대선에, 올해 총선은 어떻게든 넘어간다 칩시다. 내년 대선까지 이 문제를 덮어서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 대선에 심각하게 이 한국의 경제 위기가 한마디로 국민들한테 피부로 다가오게 느껴질 거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야당은 김종인 씨를 선대위원장으로 데려가서 이번 총선만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총선 끝나면 김종인 씨가 집에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안 간다고 봅니다. 비례대표를 맡아서 아마 내년 대선까지 경제적 불평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가 실패했다,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공격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이 향배가 어디로 갈 거냐,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별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상황 부분들을 국민들 앞에 굉장히 어렵다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 건지 하는 의견을 좀 모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경제 관료는 항상 현상 유지 뿐만 아니라 우선 내가 몇 달, 1년 할 동안에 덮고 넘어가자라는 쪽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처방이 가능할 때 제대로 된 처방을 하는데 실패하고 나중에 골마 터져서 이제는 쓸 처방이 없습니다. 말기 암이 되었을 때 그냥 당해버립니다. 우리가 IMF 때도 한번 당했고요. 그때는 완전히 죽어버렸죠. 사망했고, 금융위기 때는 뭐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맞았을 때 우리가 또다시 사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위기를 위기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오더라도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기 어려울 때, 즉 세계적인 상황이 그러할 때 있는 대로 국민들 앞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렇게 하면 뭐 경제가 무슨 뭐 아주 나빠졌다고 해서 뭐 난리가 난다 어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그건 눈속임이라는 겁니다. 일본 한번 보세요. 계속 눈속임을 하다가 20몇 년 골병이 들어서, 저는 일본이 아베노믹스가 아니라 무슨 뭐 신이 노믹스를 해도 일본은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한국은 별다를 것 같습니까?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두고 보십시오.